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법무부 율촌 부동산 건설 부문의 조이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실벌점의 실무 운영상의 제 문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서두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의 최대 화두라고 하면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세션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저도 잘 경청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로 부실시공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LH에서 철근 누락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터지고 있고 관련된 부실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하면 역시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방침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실시공이 있었을 때에 발주청이 빼어들 수 있는 어떤 수단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부과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영업정지 처분 그리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그리고 LHO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그리고 발주기간 내 내부 규정이라든가 계약 조건에 따른 경고 내지 품질 미흡 조치 그리고 그에 근거한 PQ 심사의 감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들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벌점 부과인데요. 이 벌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어상으로 다른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벌점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벌점은 부실벌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실벌점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어떤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발주청이 정말 속된 말로 전가의 모도처럼 꺼내드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전에 저희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20년 11월 달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건진법에 따른 부실벌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누계 평균 방식이라고 해서 각 현장별로 나눈 숫자를 이제 벌점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불이익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벌점 산정 방식이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 불이익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커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 벌점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벌점 대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실시공에 대한 정부의 기조 대응 자체가 어떤 제재 일변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벌점에 대한 대응과 거기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다들 참석자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11월 10일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이라고 한다면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의 누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 점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만일에 누가 저한테 이 주요 개정 내용 중에 벌점 산정 방식의 변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뽑아보세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크게 고민 없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유사벌점 부과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한 것 그리고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벌점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부실벌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존에는 개정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냥 발주청에서 점검 나와서 부실벌점 내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0년에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부실벌점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처분으로서의 그 위상에 걸맞는 어떤 제도적인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건설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합리한 그런 부실벌점에 불과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업들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부실벌점 실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점과 난맥상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벌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된 건설기술진입법 시행령에서는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벌점심의위원회를 측정기한별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벌점 부과를 먼저 책정 결과 통지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측정기관 내부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거기서 검토하고 벌점을 확정 부과 통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벌점 부과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개정된 법령 하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벌점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 벌점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그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라. 그게 이제 개정된 건설기술진입법 시행령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점심의위원회 위원회 자격도 모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기를 국토부 또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자격 조건이 좀 다른데요. 이제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벌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고시로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에 보시면 이 벌점심의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하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원장이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과연 이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위원장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령에도 없고요. 따라서 실제로도 우리 현장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때 여기에 대한 실무 운영이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국토부 산하의 이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벌점 부과를 하는데요. 지방국토관리청도 각 국토관리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바가 다릅니다. 어느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고 어느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1명에 위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된 벌점심의위원회에서 벌점 부과 대상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면서 4대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4대 3으로 단 한 표 차이로 벌점 부과 대상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만일에 위원장이 참여 안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기술진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왜 벌점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게 되었느냐. 이것은 벌점부과 대상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측정기관과는 분리된 독립된 벌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또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벌점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과는 달리 측정기관 사이드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위원회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이 벌점심의위원회 의결 결과가 왜곡되거나 또는 그 벌점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은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또 나아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예 위원장 의결 참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위원장 의결 참여를 한다고 하면 아예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벌점심의에 들어가 보면 현재도 일부 측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미리 측정기관이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요. 외부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게시하기 전에 위원들끼리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을 뽑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도 위원회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의결에 참여하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대안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벌점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취지가 100% 저희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재심의의 문제입니다. 현행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시면 10조에서 벌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을 보시면 법 시행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오직 국토부 고시인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벌점심의의 운영규정의 재심의 규정은 그 모법이 되는 건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벌점부가 벌점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벌점부가 대상자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측정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점부가 대상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량으로 재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장이나 측정기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요청 기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의 요청 기간에 있어서도 벌점부가 대상자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그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나 측정기관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미 벌점심의위원회가 벌점부가 대상자의 이의 시청을 받아들여서 벌점부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심의 결과를 당사자한테 통보한 이후에 비로소 측정기관이 재심의를 요청해서 재심의가 열린 사례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요청 사유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규정을 보면 벌점부가 대상자가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호인만을 재심의 사유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기관이나 위원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규정상에 규정된 재심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관과 벌점부가 대상자를 차별적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 결국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과한 벌점부가가 벌점심의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결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원장이 측정기관과 별도로 위원장도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원장이 자기가 주재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것도 넌센스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위원과는 달리 현행 규정상 측정기관에 임명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위원장에게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거부권, 비토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굉장히 이 규정이 벌점부가 대상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자체가 저는 뭐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이 재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걸 규정할 거면 지금처럼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규정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법령에 이 부분에서 명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적인 그 재심의 여부, 요청 주체, 요청 기한, 사유
이런 각 측면에 있어서도 측정기관과 벌점부가 대상자에게 형평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유사 부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벌점을 부과하는 그 근거 규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년 11월 달에 건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유사 부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삭제됐고요. 경과 규정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그 삭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니까 유사부실 내용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주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행정법적으로는 침입적 행정처분인 벌점 부과를 함에 있어서 이 위반된 사실관계에 적확하게 들어맞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다른 유사 규정을 들어서 그걸 근거로 벌점을 부과한다. 이거는 사실은 허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그런 규정을 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년 11월 달에 건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사부실 내용에 대한 벌점 부과의 근거가 삭제된 것 자체가 어떤 창설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우리 침입적 행정처분에서의 엄격 해석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 규정 이전에 벌점 부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러한 유사부실 내용에 대한 벌점 부과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절충점을 본다면 특히나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년도 건진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벌점 산정 방식이 단순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백보 양보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누계 평균 방식에 의할 때는 아무래도 벌점에 대한 불이익의 효과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뭐 유사부실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그 침입적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유사부실 내용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건진법 시행령에서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에 측정된 부실에 대해서는 단순 합산 방식으로 합산 방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1년 1월 1일 이후에 측정된 부실에 대해서는 유사부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벌점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최소한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루어 본 부실벌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부실벌점 부과와 책임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공동수급체,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발주청들은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측정 결과 문제가 생기면 그냥 공동수급체면 그 구성원 전부에 대해서 그냥 출자 비율을 곱해서 그냥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동이행 방식이니까 결국은 연대 책임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발주청들이 부실벌점을 이제 남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동이행 방식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연대에서 지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행정 제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그 책임 여부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그 원리입니다. 실제로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진법 시행령 87조 2항을 보시더라도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발주청들이 이런 규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많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판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은 즉 건진법 시행령 87조 2항에 나오는 책임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즉 법적 판단이 아니고 사실의 문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실제로 부실공사를 수행한 구성원이 누구냐, 이거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려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어떤 업무 분장 관계가 따로 있을 때, 외부와 구별되는 업무 분장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발주청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도 공동수급제 구성원 간의 어떤 이면 합의를 통해서 어떤 해당 공사에 대해서 특정 구성원만이 공사를 전담해서 수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특정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해야 되고, 해당 공사를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수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벌점 부과는 위법하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 간의 책임 여부를 따져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주의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문제가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했을 때 하수급인이 어떤 자신이 수행하는 공정에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발주청들이 원수급인에 대해서까지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수급인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그 부실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부실벌점의 어떤 그 위하력 내지는 그 실효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원수급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주의 관점에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된 사안들을 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요. 원수급인인 시공사가 공사 중에 일부를 하도급해서 그 공사를 직접 담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급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러한 부실벌점 부과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런 쟁점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제 원수급인이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된 공정에 대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안전관리 조직도 구성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런 활동들은 이제 원수급인이 하는데요. 이런 원수급인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직접 담당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원수급인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러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공사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원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책임주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저희가 쟁점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동수급체도 그렇고 하도급 관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해당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또는 관여한 그러한 구별을 발주청이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살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편의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이렇게 벌점을 부과하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시정돼야 되는 관행이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부실벌점의 부과 요건으로서의 부실공사 발생 내지는 발생 우려에 대한 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부실벌점 사안이 발생을 하면 먼저 찾아보는 것이 건진법 시행령 별표 8, 5호에 나와 있는 각 부실벌점 부과 사유, 부실 측정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시행령 별표도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건설기술진흥법 53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실공사 발생 또는 그 발생의 우려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별표,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요건뿐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부실공사 발생 내지는 그 우려라고 하는 요건까지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부실공사란 무엇이냐, 이미 판례를 통해서 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단순 하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벌점 부과 사례를 보면 이러한 부실공사의 발생이나 우려랑은 무관하게 어떤 단순 하자 사례, 하자보수 공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건진법 그 53조 1항에서 얘기하는 부실벌점 부과 요건과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단가 산정에 오류가 생겨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실시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만일에 과소하게 계상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건 좀 부실공사와 관련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처럼 공사비가 반대로 과다 계상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공사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최소한 적어도 이 부실공사의 그 개념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를 이걸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가 합리적인 의문이 당연히 들고요. 실제로도 이 사건에서도 해당 그 발주청에서 이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줘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우리 건진법에서 그 명시하고 있는 부실공사 발생 내지는 우려라고 하는 이 요건을 반드시 잘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의시청 단계에서의 벌점심의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인 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바로잡히고 시정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와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건설기술과 관련된 법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있고 관련된 제도도 계속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그때그때 따라잡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안전점검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의 사례는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령이 개정돼서 기존에는 시공사가 직접 안전점검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인허가 기관이 지정한 안전점검 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이렇게 관련 절차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시공사는 그러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간과하고 이제 개정 전 법령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주청은 이거는 정당하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서 벌점을 부과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단지 시공사만이 이 개정된 법령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인허가 기관조차도 이 법령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 기간 지정을 위해서 인허가 기관이 명부를 작성해둬야 되는데 이 명부조차도 마련해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지금 시공사에게 정기안전점검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실제로 올해 초에 있었고요. 또 하나의 정기안전점검 관련된 사례로는 이제 안전관리 지침에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시기를 기존에는 특정하진 않다가 그 지침이 개정되면서 어느 시기에 특정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해라라고 안전점검의 시기가 특정된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정기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요. 결국은 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위시와 처분 시에 법령이 개정된 그러한 사례고요. 사실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침입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벌점 부과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연히 그 이전의 안전관리 지침이 적용돼서 이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는 부당하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이제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현시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홍보와 교육과 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어떤 처벌, 이 벌점 부과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개정된 제도와 법령이 현시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하자보수를 하면 족합니다. 그 실무적으로도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뭐 우리가 법령을 좀 살펴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산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근데 만일에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했는데 하자보수를 이행했는데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오히려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일부 발주청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해당 발주청에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면서 이게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부과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은 논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실벌점 부과에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사 완료 전에 부실을 측정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건설기술진흥법 53조 1항을 보시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실을 측정하는 게 어느 단계에서 부실을 측정해서 벌점을 주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례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점검을 나와서 부실 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이게 뭐 설계도서나 기준에 어긋난다 라고 보아서 벌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법원이 이러한 부실벌점 부과는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표준 시방서를 보면 양생이나 보호공정 후에 평탄도를 포함한 콘크리트 마무리 검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로서는 이 마무리 공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탄도를 기준에 맞추기 위한 보완 시공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안에서 보완 시공을 마쳤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완 시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마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아직 공정이 다 마쳐지기도 전에 나와서 점검을 하고 부실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건 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일정한 해당 공정이 있을 때 그 공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나와서 부실을 측정하고 이게 위반된다라고 해서 벌점을 부과한 사례들이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이게 아직 공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든지 나는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부실벌점 부과의 요건으로서 부실공사의 발생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서 어떤 후속 공정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후속 공정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보완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의 전후 사정을 따져서 부실벌점을 좀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실내 보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부실벌점도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인 이상 당사자의 실내 보호와 충돌하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시공사에서 현장에 있는 품질 관리자를 변경하겠다고 발주청에 요청을 했고 발주청에서는 추후에 교육을 이수할 걸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발주청 감사실에서 보니까 이 시공사의 변경된 품질 관리자가 법령상 그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해당 시공사에게 벌점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발주청이 거기에 따라서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게 해당 시공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게 품질관리자를 변경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 조건도 다 성취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 교육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뭐 다음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결론이지만 좀 논리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이 부실벌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속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심사를 할 때 어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비례 원칙 이런 위반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발주청의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발주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시공사들이 갖는 어떤 정당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해서 이 벌점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부실벌점에 대해서 쟁송을 하거나 또는 뭐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실벌점 부과가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흔히 많이들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그러한 비례 원칙 위반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해서 저희가 주장할 때 저희의 설득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이 부실벌점 제도가 아무리 정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본래적인 효과를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실벌점과 관련된 기관들의 유기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실벌점의 주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이런 제도 개선 사항들 아까 저희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제도 개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볼 때는 일성처분청들입니다. 일성처분청들이 이 부실벌점 제도 취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실무를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실벌점의 실제 부과 사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결국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청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실벌점을 부과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일선 처분청들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업체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개별 업체들이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어떤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우리 업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이 자리에서도 학계에서도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학계에서도 이러한 부실벌점 제도 개선의 이론적인 근거를 축적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드려서 굉장히 감사합니다.